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나는 시간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문자를 하나 소개를 네. 해드려요. 이런 문자는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커피를 부르는 문자 8801님 스펙타클하게 흐르는 정치를 예리한 눈으로 정확히 분석해주는 김태현의 정치쇼 바둑 훈수 보는 느낌인 듯 김변 화이팅 감사합니다. 8801님 화이팅 커피를 드릴게요. 예, 선거가 다가오면 저희 정치쇼가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 원래 균형 잡힌 시사인데 이 선거 때 되면은 더 좀 힘들죠. 예,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평균 대비에 한 1km 달리는 느낌이에요. 경제 이슈 좀 보죠. 오늘 첫 번째 주자가 요겁니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에 공시가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공시가격을 통해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합니다. 예.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 특히 부동산에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데요. 공시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시세에다가 예. 현실화율이라는 걸 곱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게 그 공시가격 기본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화율이 되게 중요한 그거죠. 근데 이게요. 그러면 공시가격에 나온 게 주가는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보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은 그것만큼 거래도 많지 않고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할 수 없으니 그렇죠. 이 아파트는 시가는 얼마지만 그렇죠. 기준 가격을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과세하겠다 이런 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되지만 그거보다도 좀 낮게 이제 반영을 하겠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10억에 거래되고 오늘은 11억에 거래될 수 있지만 네. 8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그렇죠. 내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현실화율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예. 딱 지금 거래가에 대해서 기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1월에 공시가율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요. 이게 이제 관련된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2030년까지 이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해요. 그렇게 되면 계속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증세.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공시가율의 상승이 예상됐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도 훨씬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정치적인 거 빼고 네.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집값이 이제 폭등하잖아요. 네. 폭등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죠. 뭐냐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공시가격이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이게 일종의 조세정의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올려야 된다는 너무 시장 가격에 안 맞는다. 그렇죠. 예. 요구가 되게 컸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아서 일종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과도한 투자나 투기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기대를 통해서 현실화율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전 정부 때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수요 억제 측면에서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세율 높이긴 부담스러우니 그렇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증세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약간 그 현실화율 자체라는 게 과거에도 보면 어떤 정부도 사실은 이견이 없이 현실화를 시키자. 이런 것들이 사실 공론화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그 시점이 그때가 딱 맞춰진 거죠. 자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폐지가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모한 계획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폐지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평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볼 때 그걸 좀 완화해 주는 거 아닌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논리가 좀 있냐면 다주택자나 그런
어떤 부동산을 보유를 많이 한 분들한테 세금을 과중하게 하면 그 세금이 임차인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논리예요. 아, 세금의 전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어서 임대 주고 있는데 네. 나한테 세금을 많이 묻게 되면 네. 에이, 그럼 임차인들한테 임대료 올려야지, 전세값 그리고 월세값 올려야지. 네. 이럴 가능성이 큰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막겠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서민 주택 안정. 예. 뭐 이런 전가를 네. 금지하면서 그런 어떤 논리가 도입된 겁니다. 결국 저 전 정부 때 부동산세 증세를 통해서 네. 수요를 억제해가지고 이 부동산 값 잡으려는 정책은 실패한 거다. 요거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저 그린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결국 종부세하고 비싼 집이나 토지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네.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주택 보유자의 한 3%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공시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고가 주택이 더 혜택이 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보유세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 현실화율까지 폐지하면 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이건 어때요? 공시가 현실화 요걸 폐지하면 공시가 시세 반영률이 달라져서 공정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를 하는 논거 중에 뭐냐면 같은 시세라고 해도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가격은 같은데 시세 반영률이 달랐어요. 현실화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다 공정과세가 좀 져야 된다. 예. 그래서 아예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하잖아요. 예. 그리고 단독주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가격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이제 결국 감세가 되는 거고 예. 이러면은 전체 세수는 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자체가 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 등의 과세 기준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단순히 저 부동산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겠겠구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지 지출 확대 때문에 건보 재정이 한 빠르면 2028년, 2030년도에 고갈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20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소득은 없어요. 근데 재산을 낮춰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어쨌든 건강보험은 덜 내게 될 거잖아요. 예. 덜 내게 되죠. 그래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사실 누군가 또 내야 되지만 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로 봉급자들이 더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부동산 가격 공시제 관한 법률에 이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현실화율 자체를 폐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도 봐요. 어떤 의미신지 알겠어요. 예. 어쨌든 지금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나온 건 아닌데 그동안의 야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반대할 것 같고. 네. 그럼 결국 이제 뭐 총선 이후에 그렇죠. 방향성이 잡히겠죠. 네, 방향성이 잡히겠죠. 누가 1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얘기하면은 총선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봐야 되겠다. 이 공시가 현실화 폐지하면은 요거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냐면 그래서 세부담이 적어지니까 이제 매물이 줄게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집값 상승의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반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도 매물이 오히려 줄여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다 팔 거가의 결정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결정되지 않고 향후의 집값의 전망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별로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게 세금을 올렸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안 된 게 보유세는 아무리 올려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매물이 안 증가하는 거예요. 집을 안 팔아 오히려. 제가 어디하고 비유를 많이 하냐면 해와 바람.
그래서 바람을 막 불어도 예. 나그네가 옷을 안 벗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심리가 사실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광수 대표의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정치인들이 네. 증세 또는 감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뭐 올리든 내리든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증세든 감세든 간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부동산 정책, 다른 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시차가 존재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도입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절하기는 또 힘들고 두 번째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정책의 신뢰성이 계속 특히 부동산에서 저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자주 정책을 바꾸는 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파. 네, 대파. 이죠. 지난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네. 875원 가격표가 붙은 대파 한 단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트에서 이 가격표를 보면서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 뭐 이렇게 말해서 뭐 야당 측에서는 좀 문제를 삼고 뭐 논란이 약간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대파 한 단에 얼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은 마트에 가서 이제 대파를 직접 사보고 저는 이제 깎아 긋고 손질돼 있는 걸 샀는데요. 그래도 비싸요. 네, 비쌉니다. 당연히 어째- 비싸겠어요. 손질이 됐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큰데 지금 예.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예. 이거를 대통령께서 870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예. 논란이 좀 커졌고 진짜 대파 가격이 맞냐? 그래서 요즘 이제 시중에서는 대파 가격 챌린지. 아 네. 지금 보니까 21일 현재 대파 한 단 가격이 어떤 마트에서는 1,980원, 예. 예, 그리고 850g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트에서는 2,500원, 또 하나 마트에서는 2,9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격표에는 870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붙어 있으니까 875원이면은 다른 데보단 싸네 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네. 말의 진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파 자체의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 그 875원이니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나 가게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다 뭐 2, 3천 원 하는데 왜 거기만 875원이냐? 그렇죠. 나 시장에 갔는데 막 3,000원, 5,000원 하는데 갑자기 TV 뉴스에서 800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격차가 크게 느껴지죠. 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혹시 대통령 가신다니까 875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일각의 지적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된 가격이에요? 그 마트에서도 밑주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로마트 자체가 농협 예. 중앙회 산하 농업 유통을 하는 그러니까 예. 농협을 유통하는 그런 그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종의 바게닝 파워가 있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렴하게 다 예. 이렇게 매입한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할인 행사를 크게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파 가격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굉장히 낮게 한 거지만 네. 농협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바기닝 파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할인 행사를 해서 그 가격이 나온 거지 그렇죠. 대통령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건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그래요? 다 인터뷰한 건 아니기 예.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사과도 그렇고 농산물 가격들이 무섭게 올라갔었는데 이 정부의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있었습니다. 한 1,500억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한동훈 네. 위원장이 네. 국민의힘 위원장이. 자, 그러면 이거 투입으로 이제 최근에 하락세를 좀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멀었어요? 일단 소매 가격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 10% 넘게 사과, 배, 소매 가격이 하락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지원을 보면 납품 단가 지원이 한 755억 원, 그다음에 할인 지원이 한 45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전체 한 1,500억 원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투입된 돈이 어떤 식으로 이용돼서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통상한테 당신들 마진을 낮춰서 시장에 싸게 풀어. 대신 그 못 버는 돈은 이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생산자한테 지원해주고 그게 이제 납품 단가 지원이라는 그러니까 그 거고요. 얘기인 거예요. 납품 예를 들어 사과 하나에 1,000원씩 납품했으면 2,000원씩 납품했으면 어. 1,000원씩으로 싸게 납품해라. 그 대신 그 차액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유통 단계에서 일종의 이제는 판매상들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네.
2,000원에 파는데 1,000원에 팔아. 그 차액에 대해서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정부가 보조해 줄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들이 싸게 살려면 생산자나 유통상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니 그거는 정부가 이제 메꿔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일단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농산물 물가가 기본적으로 공급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던데 공급량 확 줄면은 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폭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모든 재화가 문제이긴 한데 특히 과일 관련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한창 꽃을 피우고 자라야 될 봄에는 저온 때문에 꽃이 제대로 안 피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여름에 막 열매를 맞고 이러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고온 때문에 잘 또 열매가 안 맺고 수확기에는 심지어 우박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막 그 탄저병이라고 그래서 이런 게 돌면서 예. 공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가 줄어들고 예. 배는 27%, 단감은 32% 줄어들었어요. 아마 구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그러니까 하네요. 공급이 생산량.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일반적으로 한국의 재화 가격이 오르면 예. 뭐 농산품도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면 수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과와 배는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아 우리나라 그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과일은 검역 문제 때문에 수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네. 지금 갑자기 저 미국에서 사과 들여와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검역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공급 측의 차질이 가격을 급등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또 원인이 됐습니다. 어유 정부도 골치 아프긴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 사과 수입하는 걸 내년에 풀 수도 없고 생산 확 늘리려고 그랬다가 올해는 날씨 좋으면 또 가격 폭락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과일만 하면 가을에 수확철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겠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가게나 소비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파 가격이 오르고 사과 배 가격이 올라서 사실은 부담을 느끼고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전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 야, 그래서 팥까지 올라? 사과도 못 먹어. 사과도 이렇게 못 되는 먹어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예. 김밥 가격도 막 20, 30% 오르고. 예. 다른 소비자 가격도 20, 30% 오른 상황 속에서 대파마저 오르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일 때 예를 들어 작황이 안 좋아서 사과가 일찍 올랐다. 그러면 참아낼 수 있죠.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참아낼 수 예. 있죠. 그런데 사과마저 오르고 대파마저 오르니까 심각하게 우려가 커지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왜 한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물가가 잘 안 잡히느냐. 그건 유동성이 안 줄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돈이 너무 팔면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지금 한국의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돈줄을 못 잰다. 그렇죠. 왜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죠. 예, 부동산이 위축되고 예.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그런 가능성이 크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도 미국보다도 훨씬 덜 올렸고요. 예. 심지어 부동산에 계속 유동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리 대출, 뭐 신생아 대출, 최근까지는 또 전세 뭐 대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계속 줄지 않으니까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필품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저희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과일 물가라든지 아니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한국의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정책이나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 변론을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예. 그런 말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혹시나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막 일부 지역구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부동산 가격 올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정치적으로 풀려면 안 되고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미국 총선 얘기를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얘기를 보죠. 증권가에서 벌써 나왔네. 바이든 수혜주와 트럼프 수혜주.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이거. 뭐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바이든은 친환경. 아하, 전기차 예. 이런 거 하겠구나. 배터리, 예. 2차 전지 뭐 이런 거. 트럼프는 먼 전기차, 전통 에너지로 간다. 예. 그 다음에 방산 간다. 예.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크게 갈리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 수혜주는 뭐 정유 뭐 이런 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바이든 수혜주는 또 뭐 있어요? 전기차랑 전기차하고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배터리, 친환경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고. 예.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요. 자,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네, 네. 누가 될지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주식 사시면 될 거고 네. 너무 갈리니까 뭐 고민이 여지가 없네. 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만 보면 경제적으로만 볼게요. 정치 외교 빼고 네. 경제만 보면 누가 당선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경제나 주식시장 할 것 없이 네.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리스크를 키우는 것 불확실성이에요. 그럼 답 나왔네 그럼. 네, 그렇죠. 그럼 누가 되면 불확실성이 커질까? 트럼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제가 뭐 이거를 네. 개인적으로 옹호하고 이런 건 네. 아니고요.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투자자들 그걸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좋으니까 방향만 잡아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하고 유지되는 거니까 네. 불확실성이 크지 않는 거죠. 예. 반면에 트럼프가 적으면 불확실성이 확 커지잖아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의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요.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이라고 표현. 재당선되면은 미국 연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다. 네. 근데 원래 연준에 압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이. 안 되죠. 안 예. 되죠. 근데 그 압박이 있을 거다. 요런 예상도 있던데.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 때는 네. 저금리와 저물가였다. 예. 그래서 완전 골디락스였다. 네. 엄청나게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참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네, 그렇죠. 그리고 당장 그래서 금리 내리고 네. 그리고 물가는 내가 잡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두 축인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물가는 내가 잡겠다는 거는 금리를 내리고 물가는 어떻게 잡냐면 네. 뭐 기름 막 뽑아내서 또 예, 미국에서. 그러면은 자 셰일가스 바이든 때 안 했던 거 다시 파.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친환경 하면서 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 인프라 깔고 그리고 전기료 올라가고 이랬는데 네. 내가 다시 당선되면 그래서 드릴 베이비 드릴 막 이러고 있어요. 그 그래서 얘기구나. 막 이제 빨대 꽂고 네. 이제 다시 석유 막 증가시키고 생산량 네. 증가시켜서 그럼 물가 낮추겠다. 네. 그러면 당연히 금리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공약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에요. 어? 예, 네. 예. 그래서 전통적인 그 워커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자동차 노조들 예. 한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선되면 임금 올려줄게. 지난 대선 때도 그 표로 사실 이기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임금이 올라가면요. 물가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저물가와 저금리 구조가 계속 유지되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혼쭐 경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현 광순의 복덕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